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왔는데 이제 장마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더워지진 않은 것 같은데 장마철에 건강 다 유의하시기 바라면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한관종의 치료라는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예전에 제가 그 옆에 게스트로 다른 이제 유동규 원장님을 모시고 한관종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한관종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방송을 한다, 뭐 그렇게 굳이 두 번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었는데, 한관종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데다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동규 원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 생각보다 꽤 효과도 괜찮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관종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이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전에도 그랬지만 한관종뿐 아니라 제가 주로 하는 뭐 눈밑지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좋고, 피부과 전반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관종이라는 건 요렇게 보통 이제는 이걸 많이들 아시던데, 눈 주변에 요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는 살색처럼 보이는 요런 좁쌀처럼 튀어나온 요런 것들이 모여 있는 이런 병변들을 한관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한관종일지 뭐 아니면 이제 피부과에서 부르는 편평사막이라는 건지, 아니면 뭐 비립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땀샘에서 생긴 종양들인지, 뭐 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어 일단 한관종은 보통 이제 땀샘의 분비관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라 그래서, 땀샘이 뭐 없는 부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주로 이제 땀샘이 있는 부위, 그래서 눈 주변이나 뺨, 이마 이쪽으로 보통 이제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사춘기 이후의 여성, 그리고 이제 동양인에서 조금 더 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한 1에서 3mm 정도 크기의 피부색 혹은 홍갈색 구진들로 돼 있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가족력, 유전, 뭐 발생학적 이상, 여러 염증성 변화, 호르몬, 당뇨, 이런 것들 연관이 제시되긴 했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이 원인이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땀샘 분비관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땀샘 분비관이 뭐냐 하면, 일단 이게 이제 피부를 요렇게 자른 단면인데, 여기에 보이는 요게 이제 모낭이고, 모낭에 연결된 피지선이 보이고, 모낭에 연결된 이 땀샘을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부르고, 모낭과 관계없이 그냥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는 땀샘이 에크린 땀샘이에요. 그래서 보통 덥고 뭐 이럴 때 운동하면 땀 나는 땀, 이게 이제 에크린 땀샘이고, 겨드랑이나 뭐 서해부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냄새가 나는 땀, 이런 것들이 이제 아포크린 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린 땀샘의 분비관, 그러니까 땀이 만들어지는 여기가 아니라 요 분비관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 여기에 있는 세포가 증식을 해 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단면으로 보면 여기에서 자랐지만 이게 이제 아래로 이렇게 번져서 이제 땀샘 분비관들이 막 이리저리 자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한번 해 보면 요렇게 자른 단면이 되니까 이제 피부에서 요렇게 튀어나온 거 자체를 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여기 동글동글 요렇게 보이는 요것들이 이제 다 땀샘 분비관에서 생긴 종양, 즉 한관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을
없애면 항관종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요렇게 일단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예전에 제일 처음에는 어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여기를 그냥 태워 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요렇게 흰색으로 비어 보이는 거는 실제로 태워서 구멍이 나 보이는 거고, 고 주변으로 요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이 레이저 때문에 생기는 주변 조직 열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치료, 고전적인 탄산가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점 빼는 레이저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피부과든 뭐 피부과를 표방하는 의원이든 이런 데서 이제 점을 빼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인데, 탄산가스 레이저로 이렇게 그 병변 부위를 깊게 파버리고, 그러고 나면 탄산가스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요 파낸 부위보다 옆으로 이렇게 주변 조직 열 손상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직들을 뭐 없앤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 이렇게 넓게 파고 옆으로 열 손상 부위도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항관종의 크기에 비해서 CO2 레이저의 그 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멍 하나만 낸다고 해서 이게 다 파지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거기를 이렇게 되게 깊게 구멍을 파내 버리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항관종 치료를 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CO2 레이저를 했던 흉터가 생겨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뷸야그 레이저예요. 이거는 아까 봤던 탄산가스 레이저에 비해서 주변 조직 열 손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그 항관종에 있는 영역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게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흉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탄산가스 레이저로 그냥 깎아내는 것, 아니면 어빔야그 레이저로 깎아내는 것,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항관종의 치료라고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그냥 뭐 깊게 파는 이런 방법으로는 흉터만 남기고 이게 또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오히려 더 보기 싫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을 하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피놀류법이라고 하고, 뭐 이걸 이렇게 여러 군데로 뚫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 하나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쏘면 그 안쪽에 있는 항관종 조직들을 이렇게 태워낼 수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완전히 종양 조직 자체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작은 구멍, 요런 정도로 구멍이 작으면 이건 이제 흉터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까지만, 그러니까 구멍만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탄산가스 레이저를 쏴서 여기를 파괴시킨다 하는 게 보통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의 항관종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항관종 조직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없다면 이거를 그냥 조금 약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온 것들이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들인데, 아까 본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앞서 나온 이렇게 깊게 뭐 넓게 파버리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흉터가 생기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깎아내면 되게 한동안 여기 이렇게 딱지 생기고 시술한 티 나고 뭐 밴드 붙이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요 피놀요법을 하더라도 그런 거는 물론 그냥 전체적으로 넓게 깎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긴 하지만, 요렇게 해도 이제 그 치료한 자국이 생기니까 그런 일상생활 지장과 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랙셔널 레이저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한 프랙셔널 레이저를 쏘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 깎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흉터 안 생길 정도 깊이 뭐 폭으로 깎여 나가고, 탄산가스 레이저의 특성상 주변 조직 열 손상이 있으니까 항관종이 있는 부위들을 깎아내기도 하고 열로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깎아내지 않더라도 열 손상만 줘도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 어비움 글래스 계통, 제가 좋아하는 모자이크라는 계통의 프랙셔널 레이저. 그게 이제 모자이크는 되게 오래된 장비라서 지금 그 젊은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장비를 써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서 뭐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오래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걸 치료하는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치료를 하면은 한 달 간격으로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어차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밖으로 울퉁불퉁 드러나 보이는 항관종이 훨씬 더 눈에 덜 띄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는 주로 치료를 했었었는데, 이제 항관종에 대해서 요런 류의 치료 말고 요렇게 절연된 침을 찔러서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주면, 요렇게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주면 이 주변에 있는 항관종 조직들이 파괴가 된다, 표피의 손상이 없이.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그네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동규 원장님이 나와서 이제 아그네스라는 장비 소개를 하고 저는 옆에서 뭐 어설프지만 이제 사회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아그네스 치료 비용을 물어봤더니 방송에선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그냥 물어봤을 때 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아 그렇게까지 비용을 내고 치료를 할 만한가? 모자이크나 뭐 탄산가스 레이저 피놀요법도 충분히 효과가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뭐 막 이제 뭐 그 이 치료를 많이 하지 않다가 아그네스를 저도 이제 그냥 다른 용도로 그 지방 분해 용도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관종 치료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그 일상생활 지장도 없고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아그네스로 항관종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단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바늘이 굉장히 작은 바늘 하나로 찔러서 안쪽에 있는 열 손상만 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시술하고 난 티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도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다운타임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면 아그네스라는 침을 이렇게 아그네스의 바늘을 보면 여기 부위까지는 전류가 통하지 않고 이 아래쪽에서만 전류가 통하는데, 표피에서 이제 피지선의 깊이가 대략 뭐 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아래쪽에 있다라고 치면 보통 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절연을 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조직만 태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그 항관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땀샘의 분비관 중에 맨 바깥층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깥층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400 마이크로미터가 다 절연이 돼 버리면 곤란할 거고, 그래서 여기 절연이 항관종용의 니들은 200 마이크로미터만 절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그네스라는 장비의 침 종류가 굉장히 요렇게 다양한데,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요 지방 분해랑 이런 거니까 요 길고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이 니들을 주로 쓰긴 하는데, 그 한관종 니들은 요만하거든요. 굉장히 작고 절연이 0.2 밀리 밖에, 그러니까 200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조직을 이렇게 태워 낸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논문이 이제 이미 밝혀져서 뭐
실제로 이제 이 논문도 예전에 저도 알고 있었고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긴 했었지만 뭐 저는 그냥 어 '탄산가스 피놀 요법도 충분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자이크 치료도 있으니까 뭐 두 가지 정도면 '항관종 치료에서 흉터도 생기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잘 쓸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서 이걸 안 한 거였는데 뭐 굳이 있는 아그네스를 안 쓸 필요는 없으니까 하다 보니 '이것도 꽤 장점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는 보면 보통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좀 요렇게 붉어진 정도 보이는데 뭐 하고 나서 이제 크게 이전에 비해서 뭔가 많이 달라져 보이진 않는데 한 달쯤 됐을 때까지는 오히려 약간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보통 이제 5번 이야기를 하는데 5번쯤 치료를 하면 5번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5번을 쪼끔 더 넘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사진은 항관종 치료를 한다고 이제 눈 밑에 이 아그네스를 하다 보니 '눈 밑에 있는 주름도 좋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치료한 사진은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 준 그 치료 사진인데 아직 항관종 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사진 제공 동의를 받은 사진이 없어 가지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눈 밑 주름에 대해서는 눈 밑 지방 수술을 하고 나서 눈 밑에 주름이 생길 때 예전에 제가 이제 모자이크 치료를 주로 주름용으로 많이 쓰다가 요새는 버추 아이나 아이 서마지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그네스여서 수술을 하는 동시에 이제 아그네스 치료를 눈 밑에 이렇게 여러 라인으로 눈가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주름이 훨씬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눈 밑 수술을 할 때 주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결막절개로 수술을 하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니까 만약에 주름 생기는 게 너무 싫다면 이제 바깥으로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물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그네스를 이 주름으로 하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더 생긴 셈이라 주름이 좋아지는 정도 봤을 때 수술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차피 티가 나는 아그네스 시술을 하면 그러면 주름이 훨씬 덜 생기고 괜찮다 정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저 진료 볼 때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한관중 줄어드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한관종 아그네스는 이제 1.2 미리 깊이 중에서 0.2 미리만 절연이 된 에스니드를 사용해서 하고 3 개월 간격으로 5번 정도 치료를 하는데 한 달 정도는 오히려 병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시술 부위 뭉침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꼭 한관종뿐 아니라 뭐 다른 치료를 해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로 생긴 흉터 같은 경우는 이게 한관종이랑 좀 치료 반응이 다르고 경과도 훨씬 느리고 치료가 사실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격을 훨씬 늘려서 치료를 하는데 이미 생긴 흉터가 사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한관종인지 아니면 한관종을 예전에 해서 치료해서 생긴 흉터인지 그걸 이제 치료할 때도 좀 느껴지고 이제 그걸 잘 보면 좀 보이니까. 근데 흉터를 일단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미 만들어진 흉터는 이 한관종 아그네스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지만 흉터일 때는 그냥 흉터를 줄이는 류의 다른 치료들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관종뿐 아니라 피지선 과증식, 안검 항색종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해 보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아서 뭐 얼굴에 뭔가 피지선 관련, 땀샘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제 대략 한관종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20분 만에 끝났네요. 짧게 이제 끝나서 제가 이제 그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서 한관종 아그네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년째 다이어트님, 소소한 나날들님, 하루 한 컷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인사를 늦게 드립니다. 경호 이님, 안녕하세요. 그 경호가 맞겠지? 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그 수영장이 그 엄북초등학교에 있는 그 스포츠센터 수영장이었는데 거기에 그 연수반에 이제 저도 다니고 그 아까 이제 나왔었던 유동규 원장님, 그 닥터 펠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동규 원장님도 거기 같이 다니다가 그 거기가 공사로 이제 문을 닫아 가지고 그 거기 연수반 사람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간만에 몇 명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오늘 아침에 이거 방송한다 그랬더니 보러 오겠다 그랬는데 아마 그 경호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음. 대규랑 준호도 온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안 왔네요. 자, 일단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칸 빌리지님. 제가 이마가 하얗게 계속 일어나서 데소엔 크림 처방 받았는데요. 증상 있을 때마다 계속 발라도 될까요? 큰 걸 받아서요.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증상 있을 때 며칠만 바르면 될까요? 주기나 빈도가 궁금해요. 일단 이마가 하얗게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부터 이제 이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 만성으로 생기는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차피 계속 만성적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스테로이드 바르는 걸 줄이면서 보습제 잘 바르고 관리를 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마라고 딱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이마에만 발생하는 거일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아토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같은 내인성의 만성 피부염이라기보다는 뭔가 접촉 피부염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헤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손을 대는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피부염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이럴 때는 과연 이 하얗게 일어나는 피부염이 뭐 때문에 생겼는가를 한번 뭐 스스로 생각도 해 보지만 검사를 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접촉 피부염인가 이런 거를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데소엔이 뭐 약한 거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테로이드니까 이걸 계속 쓰다 보면 결국은 또 피부 얇아지고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셔야 될 거고 그 보습제, MD 보습제를 이제 그 표피 그러니까 꼭 MD 보습제라고 아니어도 뭐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MD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요즘 이제 그렇지 않아도 표피 지질 성분 비율 잘 맞춘 그런 보습제들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서 이제 근데 그런 보습제들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스테로이드를 훨씬 덜 써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표피 지질 성분을 잘 맞춘 뭐 1대1대1 맞춰도 뭐 괜찮고 뭐 이 권장 사항은 3대 1대1 이렇게 맞춘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맞춘 걸 잘 쓰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시되 스테로이드가 너무 싫으니
너무 안 바르겠다, 아껴 바르겠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염이 있을 때는 그냥 피부염이 좋아질 때까지 쓰시고 괜찮은 상태에는 최대한 유지를 보습제 같은 걸로 하시다가 또 생기면 스테로이드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이님, 혹시 클렌징 티슈가 없을 때 물티슈로 화장을 닦는 것이 피부에 좀 많이 안 좋을까요? 성분이나 재질이 심하게 차이가 있나요? 근데 뭐, 그, 그렇게라도 닦아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클렌징 티슈 대신에 항상 물티슈로 닦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자극이 되겠지만 요새 근데 물티슈 실제로 써보면 그 뭐 클렌징 티슈에 비해서 이렇게 뭐 특별히 더 많이 어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물티슈랑 클렌징 티슈의 들어가 있는 성분 이런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제가 쓴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엄청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근데 항상 그러면 클렌징 티슈 대신에 물티슈로 닦는다는 권장을 하진 않는데 뭐 클렌징 티슈가 없다. 그럴 때는 그걸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화장을 하고 지우고 이런 거를 하진 않다 보니까 이거는 답변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소소한 나날들님, 왁싱을 반복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을 심하게 주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왁싱이 그 털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번에 확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털들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이제 피부 각질층에 있는 그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모낭이 이렇게 뽑혀 나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손상과 염증 이런 것들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긴 할 텐데 뭐 그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짧은 간격으로 한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너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20년째 다이어트님. 저도 그런 것 같네요. 20년째 다이어트 저도 하고 있는데, 여드름 보통 몇 살까지 많이 나나요? 나이 좀 들어도 생기면 문제 있는 건가요? 어, 보통 이제 호르몬 변화가 크게 생기는 사춘기 때가 실제로 제일 많이 생기고, 보통은 이제 대학 가기 시작하면 좀 덜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실제로도 논문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뭐 피부외과 쪽이 아니라 여드름 관련해서 썼었는데 그때 이제 성인형 여드름 그냥 뭐 일반 사춘기에 생기는 여드름 이런 거 이제 특징이랑 형태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한 23세 뭐 요런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나누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원래 사춘기에 여드름이 생기는 게 시기상으로도 맞고 호르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학 가면 좋아진다.'라는 게 성인이 되어서 호르몬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가 지나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뭐 물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왜 여드름이 학업 스트레스가 어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논다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냥 다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시기가 줄어들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사춘기 때 하나도 없다가 성인이 되고 생겼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경우들과 성인이 되면서 이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의 생활 습관, 물론 이제 담배가 뭐 여드름에 너무 악영향을,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담배가 여드름을 일으킨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류의 생활 패턴들, 뭐 술 먹고 늦게 자고 뭐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뭐 겉멋 겉멋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커피 많이 마시면서 이제 그 라떼를 같이 넣어서 먹다 보면 유제품 때문에도 여드름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에 여드름이 성인이 되고 오히려 더 생기는 사람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꼭 생각을 할 건 아닌데, 만약에 어 이제 내가 그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다른 징후들이 있다. 만약에 뭐 여성분인데 생리불순도 있으면서 피지문비가 남들보다 좀 더 많고 약간 탈모도 생기는 것 같으면서 뭐 팔다리에 털은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분들은 이제 산부인과 검사,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면 가끔 이제 어 다낭성 난포 증후군 이런 것처럼 그 난소나 호르몬 계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20 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느라 이제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면 여드름 줄어드는 경우들 많거든요. 뭐 특히 뭐 초콜릿 이런 거 유제품의 탄수화물, 당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 것들을 끊으면 여드름 훨씬 덜 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20 년째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지금 드시는 다이어트 음식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유가 맛있는 카페라떼 님. 제가 우유와 카페라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드름 때문에 오시면 막 이렇게 생활 패턴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우유 드시던 거 라떼를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나서 "여드름이 확 줄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유가 맛있는 카페 라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드름이 많이 나신다면 그 라떼를 줄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토피 있는 부모한테서는 아토피 있는 아이가 생길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당연히 높아집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유전성 질환과 유전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면 그 손발 각화증 유전성으로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염색체 이상이 있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 가지고 얼마만큼의 빈도로 유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 뭐 신경섬유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유전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당연히 어 부모를 자식이 얼굴을 닮고 뭐 식성도 닮고 이런 것처럼 피부도 당연히 닮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생기는 아토피 소인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유전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토피가 있었다 그러면 자식이 아토피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긴 하겠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저랑 저희 집사람이 둘 다 이제 알러지 증상이 많고 이러니까 아들은 그 알러지의 총합체처럼 뭐 저희한테 없던 알러지도 생겨서 맨날 이렇게 잣 관련 뭐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뭐 이렇게 맨날 입이 붓고 막 가렵고 배가 아프고 이런 일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아토피도 그렇게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면 소통님, CO2 레이저 편평사마귀 치료 약 30개 일주일 됐어요. 치료 후 멜라논 크림 바르는 거 괜찮을까요? 음.
아직 일 주일이 됐으면 지금쯤 이제 만약에 표피가 덮여서 그냥 빨간 상태라면은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멜라논 크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음 일단 멜라논 크림 자체가 이제 색소 침착을 줄이고 이런 용도로 쓰고 색소 치료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멜라논 크림은 이제 색소 침착이 되는 걸 예방한다는 의미로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은 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게 쪼끔 더 중요할 거고 저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멜라논 크림보다 이제 멜라논 크림은 레티노이드랑 하이드로퀴논 이게 이제 둘 다 같이 들어있는 건데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거 자체로도 색소 침착을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흔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그래서 뭐 색소 침착을 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빼고 그냥 레티노이드만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요새 같으면 뭐 요새 이제 스티바가 없으니까 아크리프를 쓰든 아니면 뭐 디페린을 쓰든 그런 정도를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고 계시면 그러면 그거에 더해서 쓰신다고 하시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쥐적 같은 거, 실 같은 걸로 집에서 처리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게 좀 감염 등 여러 위험도 많이 높은 걸까요? 예전에 찜질방 가면 그거 많더라고요. 실면도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정말 신기하게 잘하시던데 그게 이제 정말 피도 안 나고 막 그거를 없애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걱정스러웠던 거는 뭐 물론 그 실을 뭐 여러 번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실이 과연 소독이 잘 돼 있을까?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얼마나 소독을 잘하고 할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실도 멸균을 잘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를 해서 소독을 되게 철저하게 잘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들 정도의 기술이라면 그거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감염 관리가 잘 될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마 뭐 그것도 의료법상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감염 관리가 잘 돼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애 님. "쌤 건강 면에서는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림프선이 많아서 안 하는 게 좋다고 들어서요." 어 근데 이제 림프선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털이 있는 역할은 뭐 땀이 날 때 이제 거기에 고여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아포크린 땀샘도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면에서 이제 "겨드랑이 털이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요새는 여자분들은 되게 제모를 많이 하시니까 그게 특별히 더 건강에 뭐 이렇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막 꼭 털이 있어야지 내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털이 있어야 세균 감염도 덜 생기고 뭐 림프선에 영향을 덜 준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근데 왁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왁싱을 하면서 뜯어내고 뽑아내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감염이 더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일부러 계속 뽑아내고 왁싱을 할 거라면 그냥 뭐 그것보다는 '그냥 두시는 게 낫겠다.'인데 '제모를 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실제로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피부과 의사들이 이거 제모하는 걸 말려야 될 텐데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자
좋아요 눌렀어요 님. 감사합니다. 근데 비욘디 좋아 선생님 스테로이드 크림 바르면 생기는 여드름도 있다던데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처방받으면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경고를 들어서요. 적당히 발라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음. 그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 때문에도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상황이라면 피부염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걸 테니까, 그때는 일단 여드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피부염을 좋아지게 만드는 데 더 우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자체도 문제지만 그 그러니까 이게 크림인지 연고인지 로션인지 이런 거에 겔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여드름 생기는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연고는 쪼금 더 밀폐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연고에서 쪼끔 더 여드름이 더 잘 생기긴 합니다. 밀폐도 그렇고 연고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들이 보통 더 강력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고를 쓰면 여드름이 쪼끔 더 잘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처방할 때 피부과 선생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약에도 써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피부염 치료에 써야 될 연고를 뭐 아니면 크림을 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 여성이나 남성 음부에도 레이저 왁싱을 시행을 많이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어 저는 안 하는데 보통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 중에 이제 그 제모를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서는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뭐 해도 되는데 그 일단 뭐 전문하는 데가 좀 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까. 저한테 하시려면 뭐 자주 하지도 않는, 뭐 물론 일단 제가 그 못하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모발의 굵기와 뭐 이제 색깔과 이런 걸 봐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하던 거니까 그냥 레이저를 그거 맞춰서 쏘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뭔가 이제 그걸 가리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제 서로 민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까 하는 뭐 마음 자세 이런 것들도 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희도 권장을 뭐 그 제모 자체를 권장을 하진 않는다는 아닌데, 제가 하진 않고 그런 거는 전문하는 곳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느 과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제모에 좋은 장비를 가진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좋겠죠. 자, 매실나무님, 벤젠 염화수소 등 환경 물질이 피부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그 지난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미세먼지 자체가 피부 노화도 일으키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 뭐 각종 이제 피부 질환, 아토피, 건선, 뭐 탈모 이런 것들도 더 악화시키고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어떤 이제 아릴하이드로 카본 리셉터라고 하는 그 수용체를 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필요 없나? 아무튼 그렇게 돼서 뭔가 이제 환경 오염 물질, 유해 물질들이 이제 그 피부 수용체에 작용을 해 가지고 안쪽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 때문에 뭐 염증도 일어나고 노화도 일어나고 색소 침착도 생기고 뭐 피부염도 악화되고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물질이 피부에 영향을 당연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답변을 다 드렸는데 좀 일찍 끝난 것 같네요. 전진혜님, 부끄럼 많으신 그 막 그렇진 않은데 그 굳이 제가 그 부끄럼이
생기는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 홈페이지를 그냥 제가 대충 처음에 개업할 때 급하게 만들고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크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허접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만들려고 그 업데이트용으로 계속 제가 이제 뭔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아마 제모는 그냥 안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원래 다니시던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경우 정도까지만 하시는데, 그럴 때도 너무 많은 부위 제모를 하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거 말씀 다 드렸고 답변도 다 드렸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일찍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